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작은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서울만 24평이 더 비싸요. 이제 3호선 라인, 불광동 쪽으로 가는 그 라인, 예를 들면 신분당 라인.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강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작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피티오네어 목요일 방송 전문가 초대석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내 집 마련 주제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 너무 궁금해, 나 너무 말하고 싶은 게 많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모시고 온 전문가 망고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우리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망고쌤 TV를 운영하고 있는 23년차 투자자 망고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강사님 같은 발성이세요. 그렇습니까? 어디선가 뵌 것 같은 그런 네. 목소리이셔가지고 갑자기 신뢰감이 막 이만큼.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책 제목이 아파트 슈퍼 사이클이에요. 이 제목이 어떤 뜻인지 또 네. 궁금합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우리 아파트 시장에도 슈퍼사이클이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제목을 짓게 됐고요. 네.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외신들을 봐도 네. 그 주택 시장에 슈퍼사이클이 왔다라는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2010년대에도 우리가 한 번 있었어요. 아파트 슈퍼 사이클이요. 예,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2013년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2016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이 오르는구나. 3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거죠. 너무 평행이동처럼 네. 2023년이 우리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통계를 봐야 되니까 기준으로 바닥이었고 지금 2년 8개월째 서울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인정하긴 싫지만 오르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잘 못 느끼잖아요. 이제 네. 강남 쪽은 많이 올랐는데 다른 쪽들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지금이 이제 슈퍼사이클 초입이라 원래 예전도 그랬지만 처음에는 잘 못 느끼고 계신데 네. 혹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네.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조하더라고요. 네. 같이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예. 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차피 이제 금리라는 게 내려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짧은 파동을 보면 사실 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어제도 오르고 오늘 내리고 이러니까 근데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우상향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금리를 내리는 추세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아파트 이야기하러 나왔지만 사실 뭐 아파트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 네. 뭐 다른 자산들도 우량한 것을 지금 사야 될 시기이지 뭐 팔아야 될 시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이 있고 주택 중에서도 뭐 서울에는 주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좁게 얘기하면 또 이제 자세히 말씀 나눌 수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땐 이 자산 시장 자체가 우상향하는 추세에 있으니 네. 지금처럼 한창 소득을 버는 우리 특히 2030 직장인분들은 이런 자산들을 잘 선택해서 네. 보유하는 게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뜻이겠죠. 네. 그 국평이라는 왜 요즘 평균 올려치기 현상들도 있잖아요. 국평이 네네. 이제는 뭐 20평대가 아니라 30평대다.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편이세요? 저는 작은 게 더 좋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평 가격은 34평 가격보다 저렴한 게 맞죠. 근데 그쵸. 평당 가격으로 보면은 서울만 24평이 더 비싸요. 서울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2인 가구도 많고 네. 그러면 결혼을 혹시 하셨더라도 그 자식이 한 명 또는 없으신 분들도 요즘 많으시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방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는 없죠. 물론 방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근데 이제 요즘에는 구조화 평면이 혁신이 돼 가지고 네. 24평도 방 4개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34평을 살 이유가 9평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1, 2인 가구가 점점 이제 1,000만을 넘었다. 뭐 이러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맞아요. 최근에 수도 있었어. 앞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회전이 좋겠죠. 집은 아무래도 돈이 크게 묶이면 이게 팔고 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역세권의 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고 이제 거래도 잘 되니까 뭐 혹시 이제 집을 샀다가도 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사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가 우리 또 젊은 직장인 분들한테는 특히
그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꿈꾸는 2030들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뭐 10억 원, 뭐 12억 원 이 정도로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에 뭔가 주눅이 들기보다는 데이터로 시장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은 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자기 부동산 시장은 모두가 참여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주택 시장은 매매가 아니면 이제 자가가 아니면 임대로 거주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 경험이 있어, 자기들. 경험이 있어. 옛날에는 뭐 집주인이 어땠어요? 아니 또 어떤 아주머니는 되게 좋았어요. 이런 경험이 다 서사가 있다고.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씩 다 거둘 수가 있어. 맞아. 근데 반대로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죠. 이제 그 우물이 사각형 우물 안에서 보면 세상은 사각형이고 동그란 우물 안에서 보면 하늘은 또 세상은 또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물은 근데- 동그랗네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동그랗지도 않고 사각형도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이제 데이터를 조금 보시는 게 객관적이지 않을까. 저도 예전에는 열심히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주변 얘기를 들으시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좀 시장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저는 특히 부동산 시장은 운칠기삼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게 집은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는데 그러면 그 원리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 금리. 수요와 공급이더라. 수급이더라. 수급.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흐름이 큰 게 뭐 주식이나 코인은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지 않고 한번 흐름을 잡으면 최소한 몇 년씩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하고 수급도 방향을 한번 잡으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일정하게 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이번에 이제 금리는 앞으로 내려가겠냐, 올라가겠냐. 앞으로 1, 2년 동안 최소한. 그다음에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 이제 그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데 네. 입주 물량이 지금 1980년대 초반 이후로 45년 만에 최저치로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수급 물량이요. 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1만 호 미만으로 이제 3년간 유지가 돼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공급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게 1980년대 중반 이후인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공급된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동안 1만 호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서울은 1년에 5만 호 정도는 입주를 해야지 가격이 안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네. 지금도 비싼데 앞으로도 수급이나 금리가 상방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게 문제는 이게 그래서 이제 집을 안 사더라도 이제 전세나 전월세 시장이 또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뜩이나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다 이런 문제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비싼 건 알겠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시려 그러면 친구들 이야기나 주변 이야기보다는 금리가 금리.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다음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급이.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에 오늘 이번 주에 아니면은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는 그 매매 증감률이라고 해요. 그거 이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에서 매주 이게 공표를 하거든요. 맞죠. 주마다 나와요.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그게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또 AI 시대잖아요. 그렇죠. 5줄로 요약해줘. 그러면 잘 요약해줘요. 더 쉽게 그 말못의 시선에서 설명을 좀 하면 더 얘기를 잘해줘요. 그렇죠. 기존의 나를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춰서 설명했죠. 그러면 이제 10줄 내로 그렇게 해서 읽어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매주 관심을 가지시면 굳이 이제 집을 안 사시더라도 나는 이제 어쨌든 주택 시장에 임대로라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 뭐 전월세 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오.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정리해 주시면은 금리, 수급, 그 입주 물량 그리고 실거래 지수 이거 세 가지를 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이따가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텐데 국내 이제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네. 한국 금리는 또 이제 미국 금리 방향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쵸. 지금은 인하기잖아요. 뭐 한도 끝도 없이 내릴 순 없지만 어쨌든 인하기 금리나 사이클로 넘어가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나 이제 올릴게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린 다음에 동결시키고 지켜보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래도 진짜 별일이 안 생기면 1, 2년은 가요. 이런 사이클이. 네. 근데 지금 인하기에 들어가 있고 가고 있고 수급도 아파트 공급이 다른 어떤 자산처럼 뚝딱 하고 이렇게 짠 빚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사람들이 입주하기까지 시간이 되게 길다 보니까 근데 지금
입주 물량 자체는 내년부터요. 네,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예. 내년부터 많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들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 네,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직주 근접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아마 요즘 직장인분들에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책에서는 일단 서울을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세 개의 주요 업무 지구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들이나 기준들이 있을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업무지구 근처에 우리가 회사를 다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울은 이제 세 개의 크게 업무지구가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3+6 그래갖고 판교하고 이제 가디구디가 추가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광화문, 그다음 강남, 여의도 이렇게 세 개를 축으로 하고 그 축 근처에 또 다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2호선이 제일 좋죠. 순환하니까. 하지만 2호선 주변은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예, 진짜. 홍대도 비싸요. 다 비싸. 홍수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선을 따라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우린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네. 정지성 때문에 지하철을 타야지 출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3호선 라인이라고 하면 3호선 라인은 이제 홍제부터 해가지고 안국. 홍운동 넘어가고 네. 안국에서 불광동 쪽으로 가는 그 라인에 그쵸. 있는 소형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4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 쪽으로 가잖아요. 기름 미아이 쪽으로 가는 그렇죠. 네, 그 라인을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남쪽도 생각보다 비싼데 네. 저렴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분당 라인, 강남역으로 가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은 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오래되긴 했지만 거기는 강남은 또 강남 근처다 보니까 가격이 앞으로 오를 여지가 또 많아요, 여지가. 그래서 그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내려가면은 네. 이제 수원 근처에도 삼성전자도 있고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런 쪽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오르게 되거든요. 네. 강남만 이렇게 너무 뾰족하게 오를 수는 없고 사실 강남은 우리 오를 만큼. 뭐 넘사벽이고 네. 그 사세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강남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작지만. 음. 그래서 이제 소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 또 많아요. 노원구도 예, 그래서 많은 뭐 고향이죠. 그렇죠. 자산을 뭔가 이제 취득한다는 거는 또 재밌는 게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공부를 하게 돼. 맞아. 보초병 같이. 왜냐면 내 돈이 너무 크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돼. 공부하고 하게 되고 신경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또 자산 시장에 대해서 또 올바른 또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집을 사든 뭐 주식을 사든 자산 시장이 뛰어든다는 거는 이 재테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OPT 채널도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또 도와주시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주식 한 주만 사봐라라고 말씀을 그래. 드려요. 보초병. 예, 근데 보초병 넣어서 돈이라는 게 현금으로 근로소득 월급 받고 그냥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자산에 그 투자를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구나. 그쵸. 이게 계속 저쪽만 열심히 하다가 보면 네.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21세기 자본론이라고 네. 프랑스 학자인데 두 줄로 요약하면은 근로소득보다는 자본 이득이 훨씬 빨리 성장하더라. 선진국들을 300년 데이터를 네.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결론이 좀 다르긴 한데 제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저쪽만 하시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격차를 느낄 수가 있으시니까 항상 이렇게 OPT 채널 통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맞아요. 내 집 마련 생각하신다면 작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라인 위주로 해서 집을 마련하시게 되면 자산 시장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게 그렇죠. 되고, 참여를 예 그리고 이제 반강제로 하게 되죠.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2명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근로소득도 너는 돈은 월급 회사 가서 돈을 벌고 또 집은 또 집대로 오르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집아 잘하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잘하자. 근데 또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각자 거주하는 지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수도권에만 거주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직장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수도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전국이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울만 오르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금리하고 수급이라고 했는데 뭐 부산이라고 이자율이 다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자는 전국이 똑같지만 수급 상황이 많이 다른 게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급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공급이
닥치는 그때가 타이밍이 될 텐데 네. 올해 말부터 이제 공급이 많이 줄기 시작해요. 순차적으로. 지방에서도요.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줄어서 사실 작년에 울산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그래요? 예, 놀랍게도 전환했고 그다음에 그다음 순서로는 저는 예상하는 게 부산이 될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순차적으로 이제 대구도 그다음에 광역시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광역시에 실거주 하시고 네. 뭐 서울에 꼭 집을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실거주 하실 집을 구하실 때는 광역시 핵심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이제 슬슬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알아보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얘기들도 나눠서 해주셨는데 또 청년층 중에서도 어떤 삶을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1인 가구고 또 결혼 생각이 없는 비혼 청년층 등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초품마 이런 그 초등학교 품문 아파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쵸. 싶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특히 3, 4인 가족 위주의 주택 수요하고는 고민의 결이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또 집을 고를 때 어떤 곳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역세권이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 중요한데 그거는 말씀을 이제 여러 번 드렸으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약간 바뀌었어요. 네. 요즘에는 달려야 돼. 그래서 공원이 옆에 있어야 돼. 네. 한강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되게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자연환경, 공원, 맞아. 한강 이런 곳 홍제천 접근성이 이런 거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프라가 대부분 다 이제 주변에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서울 내에서 역세권이 아닌 곳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 타면 웬만하면 마을버스 타면 10분 내로 다 지하철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말버스가 저 예. 귀해요. 그러니까요. 예. 점점 이제 학군 외에도 이제 생활 인프라가 중요한 시기다. 특히나 그쵸. 자연 환경이 접근성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 이제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점점 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신혼부부나 커플 단위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또 어피티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저하고 거의 동년배 한 30대 초중반, 중반 이 정도 되신 분들이 결혼을 진짜 하는 사람과 이제 진짜 안 할 사람으로 좀 나뉘는 분위기인데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어떤 기준이 중요할까요? 청년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신혼부부들도 지원을 많이 해주는 네.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네.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하시게 되면 그런 이제- 경우는 드물지만 따로따로 집이 있었어. 너무 자기- 최고일 어떡할까야? 조금 그렇긴 기분이 좀 좋긴 한데 있었어. 그러면 결혼으로 인해서 두 채가 되니까 이제 뭐 집이 하나만 있으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결혼함으로써 이제 불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은 7년 동안 비과세를 해준다든가 맞아. 이런 옵션들이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둘이 합쳐가지고 하나를 사는 것보다 따로따로 산 다음에 쪼개서 산 다음에 둘이 합치는 것도 더 효율이 좋을 수도 있죠. 1세대 1주택이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 그렇죠. 다주택자가 되면서 이거를 못 받게 되는 상황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래서 일정 혼인하고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이제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된다 이런 이게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7년 내에 하십니다. 그렇죠. 7년 내에 하면 그 결혼한 시점 다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그래서 이런 것도 당사자가 안 돼 보면은 이런 제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이제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이제 사실혼 관계도 맞아. 있을 수 있고 네. 공식적으로 이제 혼인 신고를 해야 이제 국가에서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혼인 신고는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시니까 맞아요. 일단 결혼하시고 전략을 짜시고 그다음에 혼인 신고를 나중에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들이 생기면 네. 이제 이 혼인 신고는 대부분 하셔야 되니까 또 아기가 생기면 또 신생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또 관련된.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제 어떤 뉴스를 봤는데요. 인구 동향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혼외자 비율이 5%를 넘었대요. 예. 100명 중에 5명이 혼외자라는 건데 그 이후로 말씀 주신 부분이 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혼으로 그냥 사는 거야. 이제 주택 관련된 이런 혜택을 좀 누리기 위해서 했다가 나중에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신고하는 경우 때문에 혼외자가 늘었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통계로 보면 혼외자 비중이 되게 낮은 편인데 네. 요즘에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종잣돈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대출 상환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분들께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저는 뭐 예를 들면 1억이나 2억이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이제 저축을 시작해야 돼. 네. 이런 분들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일단은 청약 저축을 무조건 만드셔야 된다. 네. 이게 1번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약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상태에서 이거를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장 생각하거든요. 효율적인 네. 방법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청년들은 소득은 그래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지만 자산 쌓아놓은 거는 적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생애 주기적으로. 예.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근데 청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 계약금만 있으면 청약은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억짜리, 20억짜리 받는 게 아니니까 저렴한 주택들도 많기 때문에 청약을 넣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청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싸게 나와요. 그렇죠. 30% 할인이야. 기존에 그 새 아파트 짓는 그 지역 주변 지역 아파트들보다 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특히나 우리 신도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냥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요. 법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당첨만 되면 일단 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청약이 당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열심히 이제 벌어서 갚아야죠. 예, 갚아야죠. 이제 그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자산 시작하는 계기. 그렇죠. 이게 뭔가 보초병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청약 너무 큰데요. 청약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된다. 근데 가격이 이제 다들 뭐 20억, 30억짜리만 또 자꾸 언론에 나오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3, 4억짜리도 많습니다. 음. 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대출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 알아보시면 지금 뭐 저렴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대에 빌려주는 국가에서 2%대에 제공하는 것도 많거든요. 사실 금리가요. 2%면 1억이면 1년 한 달에 2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예금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받는 게 좀 더 손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손해다. 그렇죠. 청약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뭔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에서 1억 정도는 모여야지 시도를 할 수 있다.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은 그 정도 사이즈가 될 때까지 모아야 또 된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면 모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도 1억 모으기가 예전에도 한 20년, 30년 전에도 1억 모으기가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때도 1억 모으기가 목표 금액이었죠. 1억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있어요. 네. 2천만 원 모으는 건 힘든데 네. 2천에서 5천만 원 넘어가는 단계 있잖아요. 네. 그 단계는 제로에서 2천만 원 모으는 것보다 빠르더라고요. 맞아. 또 5천을 모으면 5천에서 1억 가는 건 속도가 점점 가속이 빨라져요. 붙더라.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재테크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맞아요. 그 원리를 하시면. 조금씩 그 내 시드머니가 쌓일수록 내 경험과 지식도 늘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보내주신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마이페이버리테님의 질문입니다. 지방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입지가 확실한 그런 곳이라면 역시 브랜드 아파트가 더 유리할까요? 뭐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이 아파트가 분양가보다 하락한 상태라서 고민 중이거든요. 네. 관심도 많으시고 많이 알아보셨으니까 하락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지방마다 조금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요거를 사서 시간이 지나면은 오르겠죠. 이제 입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네. 이제 완전히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제 아파트 들어오면서 인프라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샀는데 한 뭐 1년 정도 안 오르면 기분이 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의 사이클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프로테크 앱들도 많고 호갱노노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 그 지역에 이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10,000세대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2,000세대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분양해 놓은 게 있어갖고 순차적으로 계속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되니까 가격이 좀 오르는 데는 좀 힘들 수 있겠죠. 아, 근데 그쵸. 이런 경우에는 먼저 전월세로 살아보시고 하셔도 된다. 오, 굉장히 네. 현실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2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말씀하신 대로 프리미엄인 거죠. 자이라든지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 프리미엄이 있어요. 하지만 지방은 좀 독특한 게 있는 게 네. 지방 자체에서 알아주는 브랜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방마다 건설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는 이런 정책이 있어요. 토종 건설사들을 밀어주는 게 있어요. 자기네 지역에서 그쪽 아무래도 자기 지역에 있는 밀어주는 거예요. 네, 건설사들이 돈을 잘 벌어야 그게 지역의 돈으로 다시 나눠지니까. 그렇죠. 고용도 막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잘 나가는 건설사들이 또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건설사들이 지은 거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예, 그래서 프리미엄이란 게 있기 때문에 메이저 브랜드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신다면 지방에서 알아주는 브랜드도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재밌는데요. 다음은 키위키님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초품아 아니면 공원, 로열층, 대단지, 교통편, 신축, 입지 다 갖추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런 곳들은 쳐다도 못 볼 정도로 가격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 서울에서요. 네, 현실적으로 이런 걸 다 따지면은 집 사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 중에서 하나씩 포기하면서 속어법으로 그렇죠. 초품화 지워 아니면 로열층 지워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서 타협을 한다면 포기할 항목 순서가 네.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이제 비혼 1인 직장인이십니다. 매우 어려운 방법인데 이제 속어인데 가우스의 합리적 속어법을 알려달라.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모든 게 좋으면 좋죠. 역세권도 있고 막 학군지도 있고 옆에 뭐 인프라도 좋고 하면 좋은데 저는 그 비혼 여성이시면 가장 속어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치안이다 생각해요. 치안. 의외로. 치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밤에 컴컴할 때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경우에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인가? 맞아. 요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곳이 사실 인기가 있어요. 음. 그런 부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소거하시면 되는 거고 네. 1인 비혼이시니까 이제 학군지는 꼭 아니라도 상관이 없으시겠죠. 그쵸.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달리기 안 하고 집에 오면 잠만 자는데 왜 공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사실 어, 우리 고양이랑 그쵸.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고양이 집사인데 그렇죠. 고양이 그리고 산책도 안 해요. 그래서 고양이 동물병원이 가까워야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지만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소거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걸 너무 소거하시다가 보면은 뼈만 이제, 남아요.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포인트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렇죠. 혼자 사실 비혼이시면 이제 치안이 제일 마지막에 소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거돼야 될 것이 교통이 아닐까. 직장인 다니셔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가격이 방어가 된다 최소한. 그렇네요. 어느 정도는 좀 무리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까지가 무리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체 내가 집을 살 때 그 부채 비율이나 아니면 뭐 LTV가 될 수도 있고 소득에서 얼마를 대출에 쓰는지가 될 수도 있고 아직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수를 하실까 과도한 대출을 받으실까봐 국가에서 정해주는 게 DSR이잖아요. 그렇죠. DSR 40%. 당신이 1년 버는 소득 중에 원리금으로 원금하고 이자 상환으로 나가는 게 40% 미만이면 좋겠다. 이제 이게 그냥 왜 40%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해 주는 사람은 없지만 저기 선진국의 대도시의 주거비로 나가는 게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아닌가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가장 불안한 거는 안 오르는 것보다 더 불안한 게 있죠. 못 갚는 건가요? 그렇죠. 못 갚는 것이 가장 불안하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갈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려 그러면 기준금리가 이제 턴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다 뭐다 하는데 본인 소득의 40% 정도가 좋은데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네. 이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모두가 싫어하는데 올리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고 침체가 아니라 위기가 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대출 금리가 4%인데 8%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소득의 80%까지 이자 원금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쓸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늘이 무너질까봐 내가 회사를 못 나가면 안 되는 네. 것처럼 이게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위기가 올지를 알면 그분은 이제 그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예. 역으로 리버스 그렇죠. 예. 겠죠. 리버스 곱하기 3 해야죠. 네. 예. 해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되시면 고정금리로 하시면 5년 동안은 금리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정해진 대로 되는 건데 만약에 조금 모험을 하신다면 어차피 금리는 이제 2, 3년 동안은 내려갈 거니까 이제 변동금리로 하셨다가 2, 3년 뒤에
금리가 정바닥일 때 대환을 하셔도 되거든요. 아, 갈아타기. 갈아타시기를 하셔도 되거든요. 고정금리로.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소득의 40%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고, 고정금리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좀 더 열심히 이제 금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면, 고정 변동금리를 하셨다가 최저점 정도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완전 금리 대출 관련 꿀팁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1인 가구이고 결혼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15평 빌라나 구축 아파트를 아예 매매로 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너무 공감하는 게요. 저도 빌라에서 그냥 살고 싶은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솔직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그 빌라나 그 구축 아파트도 아파트. 구축 아파트도 저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빌라나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히 거기에서 머무시지 않으실 거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빌라나 구축 아파트는 포인트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게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느냐. 만약에 바뀐다면 이제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프롭테크 앱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지정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거나 조합이 설립됐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호박이지만 호박 마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조금 해보시고 접근하신 게 좋다. 단지 빌라라는 데가 이제 깔끔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이제 환하고 1층에 또 뭐 편의점 있어가지고 편하고 그래서 들어가시면 좋은데 들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이 자산 형성 입장에서는 사실 빌라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안 팔려. 맞아. 그러니까 나가고 그래서- 싶은데 안 나가져요. 우리는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막 돈도 쓰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려. 그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갈아타기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서울에 땅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아파트로 바뀌면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활 편의 위주로 보시는 것보다는 빌라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실 때는 재개발이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잘 아시겠지만 뭐 본가에 계신 노원구 쪽에 보면 소형 아파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서울시에서 엄청 열심히 지금 재건축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우리는 방이 3개, 4개 있으면 좋겠지만 한두 개 있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사시면서 열심히 이제 그 대출도 좀 동반하실 테니까 갚다가 보면은 이게 재건축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망고쌤 말씀하시는 동안에 채팅창 저 보고 있는데 망고쌤이 혹시 쌤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좀 매운맛이신가요? 상당히 매운맛이죠. 예, 오늘은 되게 점잖하게 오늘 진라면 순한 맛에 물탄 느낌으로 뭔가 예. 순하게 너무 친절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구나 하고 듣고 있는데 네. 막 폭로처럼 망고쌤 사실은 재개발 관련해서는 아주 매운맛인 분입니다. 말하면서 예. 팬분들이 계세요. 네, 팬들이 좀 있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채널로 구독, 네. 좋아요 하셔가지고 직접 네. 우리 망고쌤의 매운맛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어떤 질문들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자산 시장에 뭔가 내 돈을 투입함으로써 이제 시장에 참여해서 이제 좀 더 가까이서 그냥 평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공부도 하고 경험도 쌓고 할 수 있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 일단 제가 진입했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체 자산을 좀 불려가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연금 관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자산 관리와의 균형 밸런스는 어떻게 잡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예, 성향인 것 같은 게 이제 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주식이나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펀드 매니저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피터 린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피터 그분이 이제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도 집은 있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자세히 읽어보니
집이 있고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이 크니까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지 않냐. 하지만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게 안 좋으면 길거리로 나앉지 않냐. 거기서 제가 저는 주식 공부하려고 그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 보고 집은 일단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네.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일단 집은 장만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코인으로 할지 주식으로 할지 또 추가로 부동산을 할지는 본인 성향에 달려 있는 것이고 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자산이 나를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자산을 선택해서 부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1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너무 알차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베가북스에서 이번에 나온 신간 1타 강사 만고쌤의 아파트 슈퍼사이클 책도 꼭 한번 봐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돈의 이제 6단계, 내 집 마련 전략을 아예 6단계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용적으로 내용을 담아주셨습니다. 책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만고쌤 유튜브도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망고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벌써 이제 여러분들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네요. 9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저희 어피티 오네요.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라이브 하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 토스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주말까지 화이팅! 좋은 일만 있으세요. 어바.